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혈액내과의 정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급성골성 백혈병 총 6개 순서 중에서 세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같은 급성골성 백혈병인데 치료가 환자분들마다 좀 다른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될 때 환자분들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주치 선생님들께서 치료를 이제 선택을 하고 또 전체 치료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적인 혈액암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암이니까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이 치료의 실제 목적이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주치 선생님들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 정도가 저희가 치료를 계획할 때 고려하게 되는 것들인데, 우선은 제가 큰 제목으로는 급성골성 백혈병이지만 그 안에 또 아주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백혈병이 있어서 전체 급성골성 백혈병 안에서 급성 전골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백혈병하고 나머지 모든 급성골성 백혈병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치료를 처음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환자분의 위험군, 또 연령, 항암을 받으실 수 있을지 또 이식까지 받으실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치료를 시작을 하시고 전체 치료 과정 중에서 이제 어느 한 시점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기 때문에 처음에 진단 과정에서 거의 정신없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에 이제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거의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주 긴 뭐 한 3 주에서 4주 정도 되는 입원 기간 동안에 첫 번째 항암을 치료를 받게 되는 과정을 이제 밟게 되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전체 어 백혈병에 대한 치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아마 이해하는, 그렇게 이 전체 과정을 이해하게 되시는 환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혈병을 진단받으면 당연히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이제 이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치가 뭐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목적이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을 하는 평균 수명까지 생존을 하는 것이 또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5세 이상에서 급성골성 백혈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질병을 완전히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이미 평균 수명 이상을 살고 계시는데 남은 그 기간 동안에 힘들지 않고 이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 없이 좀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는 것이 이제 목적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또한 어 질병만 제거를 한다고 해서 건강한, 질병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꼭 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식이라고 하는 거의 다른 암에서는 이제 시행되지 않은, 혈액암에서만 시행되는 이식이라고 하는 치료를 통해서 뭐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면 질병 자체는 완치가 됐지만 또 삶의 질에 있어서는 어 원하시는 만큼의 삶의 질을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제 목적으로 넣어서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골성 백혈병의 치료의 목적은 대부분의 환자분에게 있어서는 완치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길게 평균 수명 이상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얻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게 되는 목표들이 있는데 이 목표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2000 년도 초반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을 나타내 주는 표인데요. 이 파란색 선이 전체 기대 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이제는 이제 80세 이상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제 기대 수명이 높고 남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세를 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간에 모두 다 이제 80세 이상을 이제 기대 수명으로 생각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외래에서도 이제 9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이 그냥 가족분들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아예 드물지는 않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긴 수명을 가지고 저희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연령 이상의 환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꼭 완치만을 위해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지내실 수 있게 하는 거를 저희가 목적으로 삼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가지게 되는 목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이제 관해라고 하는 상태를 우선 환자분들에게 이제 얻게 해 드리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해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이긴 한데요. 이 관해를 그냥 간단하고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정상적인 조혈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실제로 골수 안에 암세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뭐 정말로 사라졌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충분한 암세포들이 다 제거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피를 만들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정상적인 뭐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소판을 회복을 함으로써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혈병에 걸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피가 안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인데 그 위험이 이제 관해가 되면서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해는 보통 골수 검사를 했을 때는 골수 안에 있는 미성숙 세포 이게 실제로 암세포일지 아니면 정상 미성숙 세포일지 뭐 그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통 5% 미만이 일반 정상인들도 골수 검사를 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미성숙 세포의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미성숙한 아세포 세포들을 이제 보이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호중구나 혈소판이 이제 거의 정상. 여기서는 정상이라고 제가 적지를 않고 거의 정상이라고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 완전히 정상 범위까지를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상에 회복 근접한 수치까지 회복이 되면 이것을 이제 관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사라져야 되고 또 아주 드물긴 하지만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골수나 혈액 외에 다른 부위에 암세포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그런 보통 골수 외 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병변들도 다 사라지는 걸 의미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골수 검사랑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인하고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제 이거를 관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골수 검사 강의를 좀 기억을 하시는 이 분들께서는 아마 좀 떠오르실 수 있을 건데 저희가 골수 검사를 했을 때는 실제로 육안으로 봐서 이 골수 안의 세포들의 모양을 보는 것 외에 뭐 유전자 검사나 또 염색체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해의 정의를 보면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때 그것까지 다 사라지는 것을 관해의 기준으로는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해가 됐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 골수가 정상이고 혈액 검사가 이제 충분히 정상적인 조혈 기능이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혈액 기능을 회복한다까지가 관해인 거고 이 환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뭐 염색체 이상이나 돌연변이까지 다 사라진 상태는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사라지는 거를 저희가 이제 완치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완치가 돼서 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치료가 잘 되다가 중간에 이제 치료 효과를 잃으면서 또 나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치료에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보여 드리면, 이 네 가지 곡선 중에 한 가지 곡선을 보통은 따르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그래서 진단받았을 때에 암세포가 이제 100% 이렇게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암세포들이 파괴가 되니까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요게 이제 이 Y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게 시간이라고 만일에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볼수가 정상처럼 보이는 어떤 시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95% 이상 암세포가 줄었다든지. 근데 요 시점에서는 유전자 검사나 유세포 검사 같은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하면 그래도 암세포가 좀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해는 됐으나 암이 남아 있는 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미세 잔류 질환이라고도 하고, 셀 수 있는 잔존암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관해는 됐지만 아직은 이제 암세포가 있는 걸 이제 의미하는 어떤, 그래서 이 혈액 검사나 골수 검사는 좀 기본적인 기초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양의 암세포도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유전자 검사나 유세포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완치가 되시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 하면,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암세포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골수 검사나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암이 없다고, 정상을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 상태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암세포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해 후에 다시 치료를 하는 관해 후 치료, 또는 공고 치료라고도 하고, 그 이제 종류로서 이식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는데, 그런 치료를 해서 점점 더 잔존암들까지 다 사라지게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제일 정밀한 검사를 이용을 해서 몸 안의 암세포를 확인을 해도 음성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정밀한 검사가 예를 들어 몸 안에서 한 1000개까지 있을 때는 발견을 한다. 그러면 사실 500개나 100개가 있을 때는 발견을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10년, 20년 뒤에 또 어떤 아주 더 정밀한 검사가 나온다면, 그 예전에는 없다라고 했던 상태에서도 실제로는 암세포가 아주 조금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긴 하겠지만, 현재의 의학 기술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최고로 정밀한 검사를 했을 때 마저도 음성으로 나오면 이제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서 나머지 남은 치료를 잘 하면서 계속적으로 암세포가 줄어들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더 이상 암세포가 남아있지 않고 재발하지를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 분들은 완치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해 유도 치료도 잘 받으시고 공고 치료 또는 이식을 받음으로써 완벽하게 암세포를 다 제거를 하면 이제 완치가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보라색 선을 걸어가게 되시는 환자분들은 처음에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암세포들이 다 사라져서, 첫 번째로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관해에 도달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항암을 하면서 저희가 미세 잔류 질환까지도 음성이 됐는데, 실제로 이 남아있는 암세포가 추가적인 항암제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에 이 약제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미세 잔존 질환이 없다고 나왔다가 그 2-3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하면
다시 미세 잔류 질환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듣고 얼마 안 있어서 골수 검사를 해도 처음 진단받았을 때랑 동일한 정도로 암세포가 늘어나 있는, 그렇게 재발이 되시는 환자분들이 또 두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미세 잔존 질환도 없다고 하다가 1년 또는 2년, 3년 지나서 이제 서서히 다시 암세포가 늘어나는, 이제 두 번째 요 길을 걷고 계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치료를 하고 관해에 도달을 했지만 그 이후에 아무리 치료를 해도 여전히 계속 미세 잔류 질환이 남아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어 예견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아 이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재발을 하겠구나. 재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류가 이제 이 주황색 선에 속하겠습니다. 이 두 군 간의 차이는, 이 보라색 선을 걸어가시는 환자분들은 주치의마저도 '아 이분은 이제 완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재발을 하시게 되는 거고, 주황색 선을 걸어가시게 되면 관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세 잔류 질환이 남아 있으면서 이제 언젠가는 재발을 할 거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환자분에 속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불량한 예후군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치료를 했는데 아예 첫 번째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뭐 항암을 하고 나서 골수 검사를 해 봤는데 여전히 암세포가 많이 있는 상태. 그러면 또 약제를 바꿔 가지고 다시 관해 유도를 해 보지만 또 여전히 암세포가 남아 있어서 끝까지 한 번도 관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불응 환자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어 가지 길을 이제 걸어가시게 되면서 이제 첫 번째는 완치, 두 번째, 세 번째는 재발, 네 번째는 이제 불응 상태가 되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혈액이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 걷게 하는 것이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제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백혈병 치료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 두고 환자분들이 '어떤 길을 이제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어 이제 백혈병 환자분들이 다 동일하게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도 치료가 쪼끔씩 다른 거에 대한 뭐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인해 치료가 결정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골수 검사를 할 때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뭐 전혀 유전자가 없는 분들은 거의 뭐 한 2~3%도 안 되는,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는 염색체 검사, 요즘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각 백혈병의 특징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종류들 중에 크게 둘로 딱 나뉘게 되면 급성 전골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급성골수성 백혈병 그러면 전골수성 백혈병은 좀 예외로 떼어 놓고 그냥 급성골수성 백혈병, 나머지 전골수성 백혈병이 아닌 나머지의 대부분의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골수성 백혈병은 치료 과정도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고 환자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 중에 딱 한 칸에 속하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인데, 이 전골수성 백혈병은 나머지의 골수성 백혈병이 대부분 암세포를 다 파괴시키고 다 사라지게 해서 정상적인 조혈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치료 과정이라면, 전골수성 백혈병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이렇게 분할을 유도를 하는 치료를 함으로써 치료 성적을 되게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항암제만 쓰는데 전골수성 백혈병은
분화유도제라고 하는 먹는 약, 그리고 뭐 항암제가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화학물질, 비소제제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추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우선은 환자분들이 골수성 백혈병이다 그러면 전골수성 백혈병이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골수성 백혈병이신지에 따라서 치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예후군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비교적 좋은 예후군, 중간 예후군, 불량 예후군으로 나누게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불량 예후군은 예후가 안 좋으니까 더 열심히 더 강한 약, 더 강력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양호한 군은 조금 강도를 낮추더라도 치료 성적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료 관련 합병증들이나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는 수준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절반은 맞고 이제 절반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양호군은 저희가 뒤에 이제 치료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암세포들이 줄어들면서 잔존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항암제만으로는 제거가 될 수 없는 항암제로는 더 이상 파괴시킬 수 없는 잔존암들을 이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일종의 면역 치료를 이용해서 제거를 함으로써 이제 완치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이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좋은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에서 가장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는 치료임에는 맞지만 그 이식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몸 안에서 나머지 모든 세포들은 다 나의 세포들인데 혈액만 다른 사람의 혈액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조화가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그 치료가 남아있는 미세잔존암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다 보니까 이식을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시는 건데 이 양호군은 이식을 하지 않고 그냥 항암제만으로도 이식을 한 거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보통 양호군에 들어가는 소수의 환자분들은 이식을 하지 않고 그냥 항암제 치료만으로도 끝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 안에서도 치료가 잘 안 되면 이식까지 가기는 가지만 그래서 양호군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저희가 보통 항암 치료와 이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대표적인 치료 계획이 이 중간 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불량 예후군은 이게 이제 불량하기 때문에 더 강한 치료, 더 힘든 치료, 더 센 치료라고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치료 관련 합병증이 좀 적은 치료로 다시 전환하게 되는 그런 대상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량 예후군은 기본적으로 중간 예후군하고 비슷한 치료 계획을 세우지만 때에 따라서는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치료 관련 합병증을 줄임으로써 생존율을 높이게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을 좀 이렇게 그림으로 먼저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진단을 받게 되면 처음에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분이 표준 강도, 보통은 고강도를 표준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준 강도의 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몸 상태가 되는지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치료가 좋은 치료라고 하더라도 표준 강도의 고강도 치료를 하게 됐을 경우에 환자분이 절대로 이 치료를 못 견딜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치료 도중에 당연히 이 치료 관련 합병증으로 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얻고자 하는 관해를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항암 적합성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표준 강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항암 적합성을 처음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강한 항암 치료, 표준 강도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약제, 약한 항암 치료. 여기서 약하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치료 관련 합병증이나 치료 관련 부작용이 좀 낮은, 물론 관해 유도율이나 치료 성적은 좀 낮지만 항암제 치료 자체를 좀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도가 낮은 그런 치료를 이제 하게 된다는 의미고, 아주 이것마저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냥 수혈을 한다든지 뭐 항생제만 쓴다든지 아니면은 발생한 합병증이나 부작용들만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그냥 아주 소극적인 돕는 치료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소수인 거고요. 요즘은 이 약한 항암 치료에서 꽤 많은 발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약한 항암제 치료만이라도 저희가 보통 시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치료를 받던 약한 치료를 받던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 중에 이제 일부는 관해가 오시고 일부는 관해가 안 오게 되는데, 당연히 표준 강도 강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서 관해율은 더 높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약한 치료는 말 그대로 약하게 치료했기 때문에 관해율 자체는 낮게 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치료 관련 사망률이 좀 높고 이쪽은 치료 관련 사망률이 좀 적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로 벌어지는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해가 된 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해 후의 치료, 관해 후 치료, 예전에는 공고 치료 뭐 이식 이렇게 따로 나눠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관해가 됐으면 관해 후 치료, 관해 후 치료에 공고 치료도 들어가고 뭐 유지 치료도 들어가고 이식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관해가 됐으면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식을 환자분이 받을 수 있겠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한 항암 치료를 해서 관해는 됐지만 이 과정 중에서 폐혈증도 몇 번 앓으시고 폐렴도 걸리시고 뭐 예를 들어 심근 뭐 협심증도 발생을 했고 출혈도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뭐 구사일생으로 다 넘어서서 관해는 되셨지만 그 단계에서 항암 치료보다 더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식은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처음에는 항암제 치료도 못 받으실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약한 항암 치료를 했는데 관해가 되고 보니까 환자분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다시 이식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해가 온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식 적합성을 판단을 해서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시면 대부분은 이식까지 가시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장 좋은 치료 방법, 그것이 바로 강한 치료를 받았던 표준 강도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공고요법이라고 하는 치료 후에 이제 먹는 약한 항암제를 가지고 이제 유지 항암요법을 하게 되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 약한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은 그 약한 치료로부터 관해까지 올 만큼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1 년이고 2 년이고 3 년이고 이 약이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외래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골성 백혈병 치료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이제 전골수성 백혈병으로 나눈 이후에 환자분의 위험군과 연령을 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항암 적합성과 이식 적합성을 그 시점에서 잘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진단받고 치료를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나의 지금 치료의 목적과 목표는 뭔가, 주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목적과 목표가 뭔지를 어 이게 서로 환자분과 주치 선생님들이 조금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 치료 과정 중에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간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처음에 정확한 진단과 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유형군 판단, 그리고 환자분의 이제 이런 숫자적인 연령 또 신체 연령들을 포함을 해서 어떤 항암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는지 판단한 이후에 표준 강도의 고강도를 하든지 아니면 저강도 항암을 하든지 결정을 하게 되고, 관해가 오신 분들은 이식 적합성을 판단을 해서 이제 완치를 위한 가장 성적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이식까지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식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에 지금 얻어 놓은 건강 상태도 어 좀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면 유지요법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급성골성 백혈병 진단받고 전체적인 치료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금 현재는 과거에 일반적인 고전적인 항암제 치료 시대 에서 각 유전자별로 어떤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치료제가 추가가 돼야 되는지, 아직도 큰 흐름 자체는 고전적인 항암제가 이제 중심 축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2017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면서 각각 환자분의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환자분의 어떤 그 세부 진단명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서 다음 5월 27일에는 각 약제별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정밀 의료가 현재 급성골성 백혈병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20분 동안에 저희가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겠는데요. 진가 8003 분께서 백혈병이 몇 주 만에 갑자기 걸리는 경우도 있는지요?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은 이상 없었는데 그새 걸리는 경우요. 이게 저희가 첫 번째 어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워낙 혈액세포가 이제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속도 자체가 정상적인 혈액세포들도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 혈액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백혈병도 역시 거의 1-2주 만에도 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혈액암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 분께서 올해 1월 초에 아버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이제 M3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삼형 백혈병, 전골수성 백혈병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치료 과정을 알고 싶은데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4부 때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체적인 흐름이 관해 유도항암 치료를 하고 관해가 되시면 관해 후 치료로서 공고요법과 이식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급성골성 백혈병이라면, 이 삼형 백혈병은 처음에 선택되는 약제가 암세포를 정상적인 혈액세포로 성숙시켜주는 약제가 있습니다. 먹는 약이. 그 약과 한 가지 항암제 또는 한 가지 비소제제를 가지고 보통 그렇게 두 가지 약제로 관해 유도 항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해가 되면 관해 후 치료로서 앞서 소개해 드렸던 그 분화유도제와 항암제 또는 분화유도제와 비소제제를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공고요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치료를 통해서 미세잔존 질환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 상태에서 먹는 약으로 유지요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든지. 그래서 요것도 뭐 삼형 백혈병이 가장 대표적인 예후가 좋은 항암 이제 백혈병인데, 그 안에서도 고위험군, 표준 위험군이 나뉘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관해 유도 치료랑 공고요법과 유지요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꺼벙 123께서 백혈구가 망가지는 이유로 방사선 노출 화학 약품이 있던데 피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이제 이거는 백혈구가 망가지는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뭐 예전에 이제 어떤 그런 방사선에 노출돼서 뭐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해서 뭐 초록색 괴물이 되고 이런 그 영화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가 될 때 어쩔 수 없이 DNA,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세포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DNA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분리가 됐다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이제 두 줄짜리 DNA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에너지나 화학약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노출이 되면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돌연변이가 생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혈액암이 아니더라도 이 이제 유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은 다 암 발생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노출로부터 피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차폐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화학약품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좀 이 피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저 방사선 노출이나 화학약품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위험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분께서 재발이 높겠다 하는 진단은 어떤 경우인지, 재발이 높은 경우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재발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발이 됐다는 의미는 항암제가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거를 하지 못하고 미세 잔존 질환이 있다가 다시 자라난 경우가 재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료에 반응을 좀 적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재발이 높은 군입니다. 다음은 그렇군 그러시구나 분께서 만성골성 백혈병인데요. 판정 후에 100% 일치자의 골수 이식을 하였고 6년째 유전자 검사에서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미량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정보가 있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만성골성 백혈병은 저희가 2000년도에 아주 성공적인 경구용 표적 치료제가 나온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물론 만성골성 백혈병 중에서도 가속기나 급성기 만성골성 백혈병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거기 안에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만성기로 진단을 받으셨다가 경구용 표적 치료제로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치료 목표가 있는데 유전자 양을 어느 정도 이하로 못 줄인 경우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어찌됐건 6년째 유전자 검사에서 0%라고 유지하고 있다가 나왔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0%로 나왔다는 의미가 실제로 없어서 0%였던 경우가 있고, 아니면 유전자 검사가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거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나 7승 정도까지만 잡아낼 수 있는 검사가 가장 정밀한 검사인데, 그거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0%로 나왔던, 실제로 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자라난 걸 수도 있고, 처음에 진단받으셨을 때처럼 일단 사라졌다가 새롭게 만성골성 백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둘 다 만일에 진짜로 재발이라면 그 다음에 검사하면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검사하면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검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정말로 재발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의 검사인지를 확인해 보자는 의미이고요. 만성골성 백혈병은 좀 독특한 것이, 조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먹는 경구용 항암제를 안 써보신 것들을 써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더 정밀한 왜 이식을 받으셨고, 예를 들어 어떤 유전자가 지금 다시 나온 거고 어떤 돌연변이가 새롭게 생긴 건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조금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갱희 님께서 부신종양으로 내분비내과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그다음에 이제 혈소판의 크기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PDW라고 하는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았다. 혹시 백혈병 같은 관련 질병일 수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이게 백혈구가 단순히 낮았다고 해서 백혈병을 보통 의심하진 않습니다. 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혈병이라고 하는 건 골수 안에 정상적인 조혈 기능을 어 피해를 줄 만큼의 암세포들이 늘어나면서 이 이제 수치의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백혈구만 낮아지지는 보통 않습니다. 빈혈도 생기고 혈소판도 떨어지고 백혈구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암세포가 넘쳐 흘러서 혈액으로 나와 버리면 백혈구가 되게 높게 나오는 것이고 골수 안에만 암세포가 가득 있고 이것 때문에 정상 백혈구가 적게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그냥 혈액 안에는 정상 백혈구가 낮으면 낮게 나오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백혈병일 수는 있는 건데 백혈구만 낮다고 해서 백혈병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문제는 백혈구가 실제로 골수에서 백혈구가 안 만들어져서 백혈구가 낮은 거면 면역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혈액에서 돌아다니는 백혈구는 몸이 가지고 있는 전체 백혈구의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골수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텐데요. 이제 순찰을 하고 있는 거죠, 백혈구가. 그러다가 몸 안에 균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갑자기 백혈구가 많이 늘어나죠. 그거는 골수에서 '세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백혈구를 늘려서 싸워야겠다.'라고 해서 골수 안에 있었던 백혈구 전구 세포들로부터 백혈구를 많이 만들어내서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백혈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됐을 때 충분히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상 골수 기능을 갖고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음은 운명은 핑계고 님께서 직장 동료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 이건 악성 림프종에 대한 건데요. 진단을 받고 회복되었다가 3년 뒤 재발했는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관이 없는 별도의 질환인가요? 사실은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왜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신 다음에 치료가 잘 됐다가 재발을 했을 때 백혈병으로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냐 하면 이거는 악성 림프종뿐만이 아니고 모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모든 고형암, 혈액암을 다 포함해서 그런 치료에 노출됐던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 골수계 종양이 생깁니다. 급성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 같은 병이 생기는데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느냐. 제가 위험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가 항암제입니다. 또 방사선 치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즘은 암 환자분들이 장기 생존자가 많다 보니까 처음 첫 번째 뭐 그게 갑상선 암이든 악성 림프종이든 대장암이든 유방암이든 어떤 치료를 받고 나서 완치가 되셨는데 그때 치료로 받았던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나중에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나 백혈병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악성 림프종 그 직장 동료분께서도 이제 그런 이유로 2차성 급성골수형 백혈병이 생기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다음은 심콩님께서 유전자 변이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환자입니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은 15번 염색체와 17번 염색체의 일부가 잘라져 가지고 서로 반대로 가서 붙게 되는데 그러면서 워낙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유전자가 같이 이웃사촌이 되면서 이 유전자를 보통 저희가 이제 암 유전자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인은 처음에 그렇게 염색체가 잘라져서 상대 염색체에 붙은 그 이유를 물어보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연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나만 그 우연히 발생한 문제가 생겼느냐? 그건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적절하게 제거하는 제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제거 시스템에서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나 또는 그 시스템 자체가 좀 어 정상적이지 않게 되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유전자, 이 하자가 결과적으로는 질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급성 전골성 백혈병도 15번, 17번 염치체 사이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생기게 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계란쿠키 님께서 만성골성 백혈병이고 다사티닙이라고 하는 약제를 복용하고 계시는데 진료 안내문을 봤더니 급종 10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질문을 좀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 우선 만성골성 백혈병에서 사용하는 경구용 표적 치료제가 지금 이제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보통 3 가지가 있거든요. 1 세대 약제가 하나가 있고 2 세대 약제가 2 가지가 있는데 그 2 가지 중에 하나를 복용하고 계시는 거고, 음 진료 안내문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요거는 다시 한번 네 번째 시간에 혹시 저희가 또 들어오실 수 있으면은 그때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아닌가. 다음 질문은 리얼 트루 9366 님께서 백혈구와 중성구 수치가 3 개월간 점점 떨어져 이상 하한인 상태입니다. 백혈구는 저희가 보통 4,000 개에서 10,000 개가 정상인데 3,890 개, 그러니까 아주 쪼끔 줄어들어 있으신 거죠. 중성구는 정상 수치이지만 급 감소했습니다. 수치질이 낮으면 백혈병 위험이 있는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낮으면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백혈구 감소증이 백혈병의 검사 소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혈구가 낮다고 백혈병을 의심하진 않고요. 백혈구가 낮으면서 요즘은 기계가 발달을 많이 해서 백혈구 중에서 좀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고 미성숙한 세포들은 기계에서도 먼저 그걸 이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미성숙한 세포들이 좀 보인다. 그리고 그러면서 빈혈도 있고 뭐 혈소판도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분이 충분히 백혈병을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백혈구가 낮다고만 해서 백혈구를 의심하지는 않고요. 백혈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쪼끔 내려가 있는데 중성구가 정상 수치라면, 중성구라고 하는 건 백혈구의 하나의 그 이제 종류거든요. 그래서 호중구라고도 하고 중성구라고도 하는데,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산구, 호염구, 이게 5 가지의 이름이 있는 백혈구가 다 합쳐지면 그걸 백혈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를 해야 되는데, 전체 백혈구가 3,890 개인데 호중구가 정상 수치라면 비율은 정상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호중구 감소증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성 백혈병이 유전일 수가 있나요? 아이가 12 개월 때 호상구 이상증으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 중에서 아주 소수는 저희가 이제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점라인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형제분들끼리 그런 돌연변이를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유전이 된다기보다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생식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있어서 형제분들끼리 공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유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 소아에서 발생하는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천적으로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백혈병이 됐을 때 이제 이거는 그 선행 질환 자체가 유전병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유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질문 못 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네 번째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전체의 치료 흐름만 저희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다면, 개별 약제들에 대한 또 특징과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번째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